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 칼뱅의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강자 이제 읽을 부분이거든요. 서계 예전에 읽었고요. 예, 그래서 서강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게 몇 페이지야? 252페이지 펴보세요. 예, 서강자 252페이지.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자, 독일의 종교개혁은 대체 비텐베르크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스위스의 종교개혁도 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쭈리에서는 슈핑크리가 루트와는 독자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했고 그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칼뱅이 종교개혁을 당했다. 자, 여기 슈핑크리 개혁이 나오죠. 쭈핑크리는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성찬시나 성사 파괴 문제에서 루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중세교회 단절적 모습을 보였지만 스위스의 종교의 주도권을 놓고 카톨릭 진영과 전쟁을 벌이다가 전사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주로 북부 스위스와 남부 독일 지역에 국한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성찬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뉴트 같은 경우에 성찬시를 이게 성체성사로서 인정을 하잖아요. 예, 공채설이라고. 근데 여기 성차선은 성찬의 의미는 상징적으로 보자. 성찬식이요. 얘네들은 그냥 의례죠, 그냥. 성상폐 같은 건 더 철저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벽면에 교회 들어가는 벽면에 있잖아요. 벽면에 있는 이제 조각상이라든지 그림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렸어. 왜 이런 것들을 두면 이게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성상이고, 그래서 없앴고 이런 것들은 칼뱅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칼뱅파 교회에 들어가면 완전 사면이 다 벽으로만 들렸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카톨릭 교회에 들어가면 뭐 사방에 뭐 온갖 장식들 있잖아요. 성상도 있고 뭐 스테인리스 그리스 뭐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 자 이런 것들 다 없앴다는 거죠. 다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어,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계속 좀 읽어볼게요. 칼뱅과 관련된 내용 있죠? 자, 칼뱅은 이제 그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다음에 스위스로 이제 와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죠. 예. 그래서 루트의 신학 사상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해 구원을 출발하고 있다면 칼뱅은 무엇보다 신을 아는 지식을 중시하고 신의 택지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멸망당한 사람 당할 사람을 예정해 놓던 예정설을 강조했다. 예. 그래서 그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믿음, 그러니까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해요. 근데 칼뱅은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지. 행동. 그리고 또 신은 원래부터 뭐냐면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정해놓은 거죠. 얘가 이제 루터와 달리 나중에 자기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전에 말하던 루터와 칼뱅의 차이점이야. 칼뱅의 구원 간의 차이점이죠. 요거 제가 보니까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자들은 신이 자신이 태초부터 선택받았던 확신이 갖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신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그 칼빈파 입장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떨어질 사람과 떨어지지 않은 사람은 결정된 거예요. 누구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얘는 이제 교사가 될 것이다라고 딱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교사로부터 이제 교사를 사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사명받지 않은 사람보다 임용시험도 더 열심히 하고 합격해서 그 교사로서 생활도 열심히 하겠죠. 사명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칼뱅파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941년에 제네바에 완전하게 정착하는데 성공한 칼뱅은 그 당시 이제 관리대 긴밀한 협조에 시민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이제 신앙적으로 규제하는 신정 정치를 했죠. 자, 그래서 무도회와 도박을 금지하고 선술집은 모두 문을 닫아야 했으며 심지어는 극장조차도 폐쇄되었다. 자, 그래서 칼뱅의 엄격한 조처에 저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 성과는 없었고 도리어 제네바는 유토피아적인 기독교 세계를 꿈꾸는 사회를 꿈꾸는 유럽 각처의 개신교 이민자들의 모여들어 중심지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칼뱅은 여기 스위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유럽이나 그 다음에 이런 데 크게 전파됐고 그래서 칼뱅주의는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전파됐죠. 스코틀랜드와 장로파의 잉글랜드 나중에 청교도주의와 네덜란드 개혁교회 위그노라고 부르는 그 프랑스 개신교 등 모두 칼뱅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여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고이센이죠, 고이센. 나중에 이제 설명한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고이센들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요. 참고로 여기 마침 청교도만 이제 칼뱅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영국 성공회 있죠. 이 영국 성공회도 그 칼뱅이 영향을 받았어요. 다만 이제 좀 약간 급진적인 칼뱅이 아니라 온건한 칼뱅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도 칼뱅이 영향을 받았다. 영국 국교회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뱅의 논리를 이제 후에 베버라는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 의미를 줬죠.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좀 읽어볼게요. 자, 베버의 논리에 따르면 예정서를 신봉했던 칼뱅주의자와 청교도들은 사치와 학력을 배격하면서 성실하게 직업 노동에 종사한 것과 그로 인해 부의 축적이 자신들 신에 의해 선택받은 증명하는 징표로 이용했던 것이다.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축적이죠. 축적은 자본 축적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자본주의 발달에 크게 기여를 한 거야. 이에 반해서 유교는 축적이 안 되죠. 체면치르니까 써야 되겠죠, 돈을. 그러니까 체면을 강조하니까 축적이 안 된다. 자본 축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칼뱅의 얘기예요. 아니, 칼뱅이 아니라 막스의 얘기예요. 막스 베버의. 자, 결국 이런 독특한 종교적 심성에서 유래한 금욕주의적 직업 윤리 의식이 결과 이윤 추구 활동에 유교적 윤리적 의무로 여기는 자본주의 정신의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베버의 그 명제의 핵심이었다. 자, 베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는데 일단 저번 날 또 쭉 얘기를 한 거야. 저번 시간에 그 칼뱅의 신학 사상에 내재된 반자본주의 요소가 무시됐다.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 자체가 자본주의 발전에 변화된 측면을 간과한다든지 칼뱅주의 수용한 모든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된 것이 아니고 근대 초 자본주의의 발전은 어떤 특정한 종교 심성에서 유래했기보다는 당시 유럽의 물질적 조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자, 오늘날에도 베버 문제에 대해서 찬반용이 분분하지만 칼빈주의가 곧 자본주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를 수용하는 역사학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을 넘어갈게요. 종교개혁을. 자, 개론선 넘어가죠. 자, 영국의 종교개혁은 예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되게 세속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어요. 세속적인 현실적인 목적에서 이제 출발했다는 거. 예. 자, 한번 보면 영국의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던 것은 헨리 8세 이혼 문제에서 발단이 됐죠. 예. 그래서 원래 헨리 8세는 원래부터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아니라 오히려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루터를 공격하고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라는 또 명예된 칭호까지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루트 교육을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뭘 공표했냐면 서양사 총론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칠성사론을 주장했어. 칠성사 옹호론을 또 발표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신교가 제 공격할 때 이 성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데 이에 반해서 구교는 칠성사를 구원을 받은 근거로 보죠. 신교와 달리. 자, 근데 이걸 옹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교를 되게 싫어했다. 그래갖고 교회로부터 교회를 옹호하는 사람, 신앙의 호교자, 옹호자, 호교자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칠성사 옹호론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18년간 같이 살아온 에스파냐 왕실 중신 왕비 캐더리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녀 엠브린과 정비를 맞이하려고 할 때 교황의 승인을 요청했는데 교황과 이제 이때 틈이 생기죠. 자, 여기 이제 캐서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 헨리 8세의 그 형의 부인이었어요. 이게 형수죠. 예. 그런데 이제 형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 캐서린이 이제 헨리 8세와 이제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 헨리 8세가 좋아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외모도 이제 시들시들하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아들을 못 낳았어.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들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죠. 대를 이루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이혼을 시키고 그 옆에 있는 궁녀 자기 시종했던 엠브린과 그를 정비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근데 엠브린은 나중에 아들 못 낳죠. 이 사람도 이제 처형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밑에서 낸 게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리고 캐서린한테 밑에 내는 게 이제 메리 여왕이고 그래서 세 번째 여인을 맡고 나서 아들을 낳은 거야.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6세예요. 에드워드 6세. 그 후에 이제 헨리 8세는 그 부인 외에도 이제 여섯 번째까지 결혼했거든요. 여섯 번을. 예. 하여튼 사생활이 좀 약간 물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헨리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았으나 캐서린이 그때 누트바에서 하고 있는 칼 5세의 이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면 칼 5세하고 관계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에 헨리 8세는 1534년에 수장령을 이제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영국 교회를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국왕이 독립한 영국 국교의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와 동시에 헨리 8세는 이따 수도원을 해산을 하고요. 예, 수도원에 가지고 있는 막대한 토지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수입을 삼는 한편 측근과 공료들에게 분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몰수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해서 새로운 귀족층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왕에 대한 충성이 되게 강했죠. 음, 이 사람들에게 왕의 충성을 기대했다. 이게 서총에 있는 내용이야. 자, 이와 같이 국왕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그, 아, 이와 같이 국왕의 이혼 문제를 계기로 종교 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밑바닥인 영국 국민들이 이제 강금양 교황과 노마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싹트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족주의가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종교 개혁은 종교나 신앙 문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헨리 8세 영국 국교의 헨리 8세 때 영국 국교회는 단순히 로마부터 분리되어 독립될 뿐이지 신앙 내용이나 예배 형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초기 때는 그냥 분리만 선언만 했어. 그래갖고 그 아무런 내용 이제 없었죠. 전혀. 네. 그냥 교회만 조직만 분리된 거야. 자, 근데 이제 조금씩 정비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큰 조치가 이제 에드워드 6세 때요. 자, 에드워드 6세는 헨리 8세가 이제 세 번에 거쳐서 결혼해갖고 얻은 귀한 자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요소를 받아들여
일반 기도서들을 마련했어요. 예, 일반 기도서를. 그래서 이 공동 일반 기도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원래 이게 42조로 구성됐거든요. 지금은 39조로 줄어들었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요거 이제 영국 교회 교리적 권리 원칙을 뭘로 봤냐? 일반 기도서에서 성경을 봤어. 성경.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갈례라고 했고 이걸 통해 연옥도 인정하고 그다음에 막 칠성사도 뭐 구원의 근거로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다 부정하고 오직 진리의 근거는 성경이다. 갈래가 아니라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천도교 중에 청교도 그 신교 중에 뭘 받아들였냐면 칼뱅파 교리를 받아들여요. 어, 근데 이 칼뱅파 교리 중 온건한 칼뱅파 교리죠. 음. 일반 기도서는 후에 그 통일령에 엘리베스 형때 통일령을 공표했잖아요. 예, 통일령에 그런 그래서 일반 기도서를 의무적으로 따라라고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 통일령에서 의무적으로 따라라는 게 일반 기도서 내용이에요. 예.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사형사 총론에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사형사 총론도 좀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그러나 이혼당한 이 캐서디가 딸 메리가 이제 왕이 오르니까 요 메리는 누구의 딸이죠? 그 앞에 있는 캐서리의 딸이에요. 그 캐서리는 착실한 그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 딸 메리도 천주교 신자였고 좀 나중에 이 사람도 좀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사생아 취급받고 이혼당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 그 에드워드 6세가 젊은 나이에 아들 없이 죽어버리니까 순위에 따라 모이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영국 교회는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요 메리 여왕 때 이제 많은 그 뭐냐 카톨릭 이제 복귀되면서 그 당시 또 신교도의 박해가 일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피에 메리라는 그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종교적인 어떤 뭐냐면 어, 약간 그 신념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갖고 자기 국가 이익보다는 종교적 이익 이런 걸 더 추구했어. 예. 같은 카톨릭과는 어떤 연대. 특히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에스파냐 필립 2세가 혼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필립 2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당히 얼굴이 되게 잘생겼던 분인데 메리 왕은 이제 자기보다 이제 10살 연상이거든요. 예. 연상 연하 커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다음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보고 초상을 보고 뭐 메리 왕이 예쁘게 그려졌으니까 혼인 신청해갖고 이제 막 혼인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영국을 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좀 영 아니었나 봐요. 메리 왕이. 그래가지고 그때 혼인신만 딱 하고 그 스페인에 곧바로 귀국했다고요. 그리고 더 이상 안 갔다고 해요. 영국에. 그리고 당연히 메리 왕과 이제 그 피리르 2세가 그 사이에 아들이 없겠죠. 뭐 자식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메리 왕은 이제 필립 2세를 잊지 못하고 매일 편지를 보냈다. 돌아오라고. 근데 필립 2세는 바쁘다고 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여기 혼인을 했으니까 마치 긴밀한 생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국가 간의 어떤 정략 결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예. 당연히 소생도 없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메리 왕이 죽고 나니까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엠블린의 딸 세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의 딸그 엠블린의 그 엘리자스 1세가 즉위를 했어요. 어, 이 사람이 즉위하자 이제 여왕은 통일령을 이제 공포를 했죠. 그래서 영국은 국교회주의로 확립을 했고, 그래서 이 통일령이 그 당시 영국의 국교회주의에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수장령을 공포했어요. 이거 수장령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헨리 8세 때 공포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걸 제2차 수장령 해갖고 공포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잘 알려지진 않지만 왜냐하면 메리 왕 때 다시 카톨릭 복귀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교황이 우위였잖아요. 교황이 수장이었는데
이걸 다시 복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국교를 복귀시키려면. 그래서 영국의 국왕이 교회 수장이라는 걸 다시 공포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 39개조를 이제 제정해서 그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내용을 채택했다. 39개조 내용은 그 별게 아니라 그 위에 일반 기도서 있죠. 일반 기도서예요. 이게 원래 이게 42개조였는데 수정돼 갖고 39개조 이렇게 바뀐 거야. 그리고 통일령의 의무적으로 따라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일반 기도서의 수정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 한계가 있어. 교리는 뭐냐면 칼뱅파를 따왔어요. 교리는 신교들을. 근데 의식은 구교적 요소가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배 형식에서 거의 성립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식이나 이런 데서 따라서 영국 국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 가장 카톨릭 교수에 가까운 곳이다. 그런데 여기 영국 국교회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신교적 요소가 강한 파들이 있고요. 구교도 요소가 강한 파들이 있어. 예. 그래서 신교도 요소가 좀 강한 파는 저파교회, 구교도 요소가 강한 파는 고파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중간파들이 있고, 그리고 신교도 요소를 더 강하게 유관, 저파교회보다 더 강하게 했던 애들 보통 청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청교도는 원래부터 영국 국교에 따로 놀았던 게 아니라 원래 영국 국교도와 같이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 중에 좀 더 약간 신교도에 가까운 극자파라 보시면 돼요. 극자파. 그래서 영국 국교에 남아있는 이런 천주교의 의식을 깨끗이 하자, 프리트하자 해갖고 청교도라는 의미가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제 17세기 들어와서는 영국의 뭐 국교 분리하자는 분리주의자까지 합쳐갖고 이제 청교도로 이렇게 같이 통칭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끼리 싸우다가 명예운명 때 갈라지게 되죠. 이 청교도가. 요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이제 그 뭐냐면 영국 국구의 특징, 성립까지의 특징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민족의식의 각성 이런 것을 이제 출발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세속적 목적도 있겠죠. 헨리 8세 이용 문제 같은 세속적 목적 출발했고요. 절대 왕권에 강화했다. 이걸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 절대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신앙면에서 불철저했다는 거예요. 네. 철저해서 청교도의 불만을 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당히 정치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 몰수된 교회와 수동 재산 등 귀족과 왕이 나눠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강좌 내용을 좀 볼게요. 강좌 내용을 자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정치와 종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가장 정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잉글랜드 사례다. 잉글랜드는 종교개혁에서 종교적 교리 문제나 특정 종교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헨리 8세 이혼 문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헨리 8세 이혼 문제는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1534년에 제정된 수장법에 통해서 국왕은 카톨릭 교회에서 독립된 잉글랜드 국교회 수장님을 공식적으로 청명되었다. 자, 이후 헨리 8세는 수도원에 해산하고 수도원의 막대한 토지 재산을 몰수해 왕실 수입을 늘리는데 왕권을 강하게 기여했다. 헨리 8세 뒤이어 에드워드 6세와 엘리자베스 1세 때 잉글랜드 국교회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개신교 요소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주교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 제도나 조직이나 예배 형식에서 카톨릭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교 제도의 계속 유지는
카톨릭적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보통 개신교들은 어떤 이제 조직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개별교회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국교회만은 좀 특이해. 이거는 주교제도라는 거 있어요. 예전에 캔터베리 대주교 있죠? 대주교 밑에 그 밑에 이제 교구제도도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왕, 캔터베리 대주교, 그다음에 그 밑에 주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성화된 조직을 갖고 있어요. 카톨릭처럼 통일적인 어떤 중앙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영국 국교회. 예. 이런 영국 국교의 특징을 후에 이제 신교들에서 좀 받아들인 것이 장로교죠. 예. 이건 뒤에 얘기했지만 장로교도 좀 통일적인 어떤 교회 조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서 독립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독립교회의 어떤 개별교회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잉글랜드 교회의 이제 국교의 타협적 성격은 그 좀 더 절저한 개혁을 추구했던 청교도의 불만을 자아냈고 이후 청교도는 17세기 중엽 영국의 내전이 일어날 때 역사 전반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종교 개혁을 좀 볼게요. 자, 카톨릭 종교 개혁인데 이 카톨릭 종교 개혁은 그 일단 이제 그 카톨릭 입장에서는 카톨릭 종교 개혁인데 신교도 입장을 때는 종교 개혁이 아니죠. 이걸 반동적 종교 개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종교 개혁이고 신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하는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이거는 반동적 종교 개혁이다. 우리의 종교 개혁을 뭐냐면 그 반대하는 그런 종교 개혁이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종교 개혁이 아니고 진정한 종교 개혁은 어디 있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이다. 근데 거꾸로 카톨릭은 종교 개혁을 이제 신교도의 종교를 반란을 보고 카톨릭 종교 개혁을 진정한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반동 종교 개혁을 갖다 붙이면 약간 그 카톨릭 사람들이 이제 뭐 반발할 거 생각해서 카톨릭 교회 개혁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자, 그 이제 그 트렌트 공예가 대표적인 이제 카톨릭 교회의 이제 중심지였는데 그 전에 이제 뭐냐면 개혁 교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총에 보면 바고도 3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능한 인물을 상급 성직자에 임명하고 어, 가족적 이익이나 사리를 배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안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콘타라리아파라서 이 신교와 타협을 하자. 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카나리아파에서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단 운동을 탄압하자. 그러니까 신교를 탄압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교리나 의식 변화를 반대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콘타라리아파가 처음에는 신교들을 좀 약간 뭐 대화를 시도를 했어. 근데 실패했고 결국에는 카나리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교도 운동을 탄압을 하고요. 교리나 의식 변화를 반대를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바오도 3세의 종교개혁 때 개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 이제 탄생됐던 것이 뭐냐면 트렌트 공예예요. 이 트렌트 공예라고 또 하더라고요. 예. 강좌에서는 그래서 이게 칭호가 약간 그 명칭이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그냥 외국어 포기법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제 트렌트 공예로 통일해서 볼게요. 예. 그냥 트렌트 공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종교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자 카톨릭 교회도 자시할 수만 없었다. 그저 스스로 교리를 가다듬고 각종 폐단을 시정하면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우선 트렌트 공예를 통해서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주장을 반박하고 기본적 교리를 제하긴 했다. 자,
그래서 기본적 경영제인데 즉 성경과 더불어 카톨릭 교회 정통에도 계시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신앙만이 아니라 선행이나 구제가 필요하며 인간에게 신의 뜻에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응당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실성사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제외하긴 했다. 그 밖에 성직 매매나 뇌물로 인해서 성직 경우를 견무에 기인하는 부재 성직자를 없애고 성직자 품위에 대한 교육을 검토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교리를 제약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이제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잠깐 제가 이제 이걸 신교들과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 구교하고 신교는 차이점이 구원 방법과 진리의 근거가 달라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도 있지만 선행을 해야 돼. 교회가 베푸는 선행, 성사나 그다음 대사를 이제 해야지만 어, 이 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신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처럼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그 진리의 근거는 성경과 전승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승을 인정하기 때문에 연옥에 대한 믿음도 인정하죠. 성경에 없는. 자, 근데 신교들은 오직 성경뿐이야. 성경. 자, 그래도 이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본적인 교리를 이제 제외하기는 거야. 성변화. 성변화라는 것은 하체설을 얘기하죠. 하체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성자와 이런 그런 공경, 성자 숭배 있죠? 세인트 숭배 이런 것도 인정하고 성경과 전승의 진리 근거였고 믿음과 선행의 구원 방법을 고수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을. 그래서 주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세계사 문화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카톨릭 교리를 이제 재확인하고 정비했다. 가령 루터가 성경만이 그리스도적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데서 공예는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과 전승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으며 루터가 신앙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공예는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과 교회가 베푼 선행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양사 총론에는 뭐라고 했냐면 대사문서 판매 금지가 있어. 문서인데 예. 자, 이 대사문서 판매 금지가 뭐냐? 서충에 있는 내용인데 이건 대사문서는 면제부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선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사와 대사가 있죠. 예. 성사에서 80%를 제사해 주면 20%는 대사에서 하는데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면제부예요. 면벌부. 이걸 대사문서라고도 해요. 이칭으로서. 예. 그래서 판매 금지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사문서를 아예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판매만 금지한 거야. 왜냐 면제부를 판매 금지시키면 아예 금지시키면 면제 금지시켜 버리면 면제부가 잘못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판매만 금지시킨 거야. 근데 이제 대사 문서 자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이제 한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판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사 그 문서 판매 금지는 실제로 대사 문서를 금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걸 발급할 이유가 없어. 예, 수익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제로 대사 문서가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사문화됐다. 판매 금지지만 실질적인 대사 문서를 폐지시켰다. 예. 더 이상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걸 판매할 이유도 없고 발급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추가해서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요. 자, 이 여기까지가 내용이 이제 뭐냐면 트렌트 공예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 서양사 강좌에도 그 내용이 같이 있어요. 요거 좀 같이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좌의 내용을. 자, 그 공예 결정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먼저 교황이 카톨릭 교회 수장으로서 지는
최고의 건의 수익권이 확립됐고요. 이건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에서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수반되는 입장을 채택했으며 세 번째 연옥의 존재. 신교들은 인정 안 하죠. 이건 성경에 없다고. 연옥의 존재와 선인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했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칠성사와 불가타 성경의 혼역을 인정했다. 이 불가타 성경은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이야. 교회 입장을 이제 번호했던 성경이죠. 신교들이 이걸 이제 부정을 하죠. 신교들은. 다섯 번째는 교회 폐단으로 지적되는 성직 매매와 성직 겸직을 금지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강화하고 성직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결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소 목록에 공포하는 등 카톨릭 교회에 위반된 사상의 학생들을 물리적 동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여기 내용이 있어요. 암기해 주실 때는 이걸 암기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이제 트렌트 공리의 결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방금 총론에 있는 대사 문서 금지, 대사 판매 금지죠. 네, 대사 문서 판매 금지를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대사 문서는 뭐라고 했죠? 이건 면죄부. 대사 문서 판매 금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기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자, 트렌트 공의는 나란히 교황청 자체 내부에 반성과 함께 또 이제 뭐도 이제 했냐면 종교 재판을 또 해요. 예. 그래서 교회 내부의 자체 반성과 자숙이 다는데요. 르네상스적인 어떤 세속주의 학락적인 분위기를 일수했고 이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종교 재판을 강화하고 금소 목록을 작성해서 이단을 방지하고 제거하는 데 노력을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은 보면 트렌트 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재판소, 그 다음에 금소 목록 작성인데 이 금소 목록 작성은 트렌트 공회에서 결의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예수의 활동이야. 예수의 활동. 예수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 이전에도 이제 뭐 그 프란체스코파나 도미니쿠스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제 견고한 수도 조직들이 이제 활동이 많았고요. 또 예수회가 그 가운데 탄생을 했어요. 이 예수회는 새로운 교단이죠. 종전에 없었던. 이 예수회는 그 에스파냐 출신이었던 누가 이제 조직했냐면 노율라는 사람이 조직했어. 이그나티우스 노율라. 이 사람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사람 기출문제 나왔던 사람이야. 예수회를 조직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야. 군인 출신. 이 군인 출신이고 원래는 이제 스페인 사람인데 한순간에 뭔가 전쟁 중에 뭔가 깨달음이 얻어가지고 군인은 이제 떼치고 그 만학도스니 신학 파리 대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교리적 측면에서는 빠닥하지 못했어요. 공부도 못했고. 근데 약간 카리스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는 좀 어린 그 동년배 아니 어린 그 친구들 있죠. 동기생들 선도하면서 그 일종의 자기가 왕력 대장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노율라에 따랐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노율라가 같이 조직한 것이 예수예요. 예수에는 이 사람이 군대를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 조직, 군대 조직을 만들었어. 군대 조직을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의 군대라는 의미로서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 자기가 이제 중심적으로 주도하고 이론적인 것들은 그 밑에 파리 대학에 공부했을 때 같이 있었던 그 같이 어울렸던 어린 그 동기생들 얘네들이 합류하면서 이게 뭐냐 이론 불행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롤라는 실존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 하여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행 역할을 해서 예수의 조직의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 조직은 1540년 교황의 인가를 받고 카톨릭 그 세력의 회복과 확장에 눈부신 어떤 활약을 했다. 그래서 예수의 선도사들은 2년간 견습 기간과 다시 10년간 수학 기간을 음, 거쳐서 상위자에 대한 순종, 특히 그 교황에 대한 절대 순종을 서약했으며 교단 내 단결을 강화하고 교회 직소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됐다. 군대 조직인 거데. 그때 교황에 대한 절대 순종 관련된 내용 중에 교황 무오류술이 있어요. 교황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오류가 없다. 요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이 있어 진리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설령 시계 보인다는 것을 교회가 검다고 말해도 이를 언제나 믿어야 된다. 교황이 이게 시계 보인다. 우리가 이제 눈에 시계 보이는데 뭐래도 교황이 이게 검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검은 거야. 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게 교황 무오류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들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카톨릭 신앙 수호야. 그래서 이제 예수의 활동도 쭉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면 종교 재판과 강화 예수의 활동으로 이탈리아와 그 에스파냐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발을 붙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예수에는 다시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남부 독일과 폴란드를 카톨릭 복귀시키는 데 주된 역할을 했고 때마치 지리상의 발견으로 진출의 길이 열린 아메리카 대륙과 특히 아시아에 대한 전도 사업에 대해서 다른 수도회와 더불어 매너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세학 회복과 해외 전도 사업 외에는 외에 예수에는 교육 활동도 중요시했고 그 당시 이제 뭐 그 사제들이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중세 시대 때는 좀 유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무식한 사제들이 많았나 봐요. 상대적인 거겠죠. 그만큼 이제 사회 전반으로 지식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직자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속학교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 부속학교를 바탕으로 당대 지배층의 엘리트 양성소가 됐다. 성직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카톨릭 부속학교에서 공부를 했죠. 예. 그래서 그 지금도 그런 영향이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학교 중고등학교 보면 카톨릭 재단들이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카톨릭 그 여기까지가 예수의 활동 사항이야. 예수의 활동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강자 한번 볼게요. 서강자. 자, 서강자 예수의 활동 내용인데 요거 한번 먼저 읽고 넘어가죠. 그냥.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카톨릭 종교계에서 새로 설립된 수혜 조직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노르라가 조직한 예수회죠. 자, 예수의 내용을 보면 예수회는 청빈과 순교를 해도 상급자에 대한 복종과 교양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존재 이유로 삼음으로써 교황 직속에 가장 충실한 집단이 되었고요. 예수회는 장기적으로 철저한 훈련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리문답을 교사들 배출해냈고 소속 신부들이 기족과 통치자의 교회 신부로서 활약하면서 이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행사하게 됐다. 무엇보다 예수회가 역정을 두었던 것은 교회의 선교 산업이었다. 예수회는 유럽 곳곳에 신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세워 학식 있고 능력 있는 성직자를 배출했으며 한때 개신교 개종했던 유럽의 여러 지역을 재카톨릭하는데 앞장섰다. 예. 그리고 예수의 활동은 비단 유럽 내부에 국한되지 않았다. 16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무역로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유럽인들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에 대거 진출하면서 예수의 선교사도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의 소속 선교사들이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해외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일례로 예수의 신부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마테오 니치예요. 이 사람 배워두셔야겠죠.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바닷길로 그 당시 갔다가 명나 갔다가 돌아오진 않았죠. 왜냐 거기서 이제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16세기 말 그리고 17세기 때 초에는
중국 명나라 머물면서 그 천주교 외에 지리학이나 기하 같은 서양의 학문을 전수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문물 교류에 큰 발치를 남겼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카톨릭 종교 결과를 좀 읽어볼게요. 예. 예. 자, 그 카톨릭 종교 결과 개신교에 등장한 한때 수세에 올렸던 카톨릭 교회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16세기 중엽에 유럽의 거의 절반이 개신교 진영에 속했지만 100년 후에 단지 5분의 1만이 개신교 신앙을 계속 고수한 데는 폭력적인 종교 영향도 있었지만 그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카톨릭의 종교계의 거둔 성과가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밑에는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이에요. 자, 종교개혁과 이제 카톨릭 개혁을 거치면서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그러니까 서방 라틴 교회는 정교적 통일에서 영원히 상실되어 있죠. 예. 그래서 중세 보편적인 교회 수장 역할을 했던 교회 교황권의 위세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이후 유럽인들은 미군의 전쟁이나 30년 전 같이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에 참여해 실수하게 됐다. 자, 오랜 종교 전쟁에 지친 각국의 군주들은 혼란을 종식시키고 적극적인 통치를 강화했고 그다음 가족 교육제도 빈민구와 같은 정통적 교회를 담당했던 영역들이 세속 당국이 적극적으로 간장하게 되면서 국가 역할이 크게 나눠졌고 종교개혁은 장기적 근대 국가에 이바지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 결과 중세 보편 교회인 카톨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통치권을 강화시켰다. 군주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통치권을 강화했고 근대 국가 추진에 이바지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하나 플러스 시키면 이제 이 종교개혁이나 종교전쟁을 통해서 처음에 양측이 대립을 했잖아요. 근데 종교전쟁 때 이제 30년 전쟁 이후부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종교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지 말자.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자.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냥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자. 그러면서 뭐냐면 이 종교가 이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바뀌어요. 종교 문제가. 국가가 예전에는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을 삼아서 결정을 해줬어.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근데 이제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 그것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서로 인정하자는 간용의 논리가 이제 성립되면서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것도 한 가지 더 플러스 시켜주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의 결과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서기에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됐어. 예. 그 내용이 좀 약간 그 주관적인 견해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정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제 그 서강자 내용을 좀 바탕으로 제가 이제 심화규제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요것만 좀 보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심화규제 어딨나 이거. 예. 자, 종교개혁의 그 영향과 의의를 한번 보죠. 16, 18세기 때 전반의 사회적 변화의 결과가 반영되는데 자, 방향은 이제 그 국가 중심의 세속적인 현세적인 유독 근대사회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영향을 보면 카톨릭 교회와 제도가 부정되면서 그 당시 성서주의에 입각한 신앙의 자유와 국민적 교회의 분리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내면이 심화되었고 유독 주요 근대사회 이데올로기의 종교적 강요를 초래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안 되니까 서로 인정해주는 간용의 이제 미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계의 통일 교회가 뭐냐면 파괴돼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으로는 교황의 권위가 이제 부정됐고 그래서 교황이 지배로부터 해방돼서 국민 국가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국가 권력이 그 특정 교회에 걸탁해서 개인의 선택에 무관하게 종교 실천을 강요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냐면
폐지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강요했지만 곧바로 이제 개혁 결과 폐지되고 개인적인 이제 문제로 이제 선택이 됐다. 그거 관련 결과요. 그 후에 폐지됨으로써 그 각 분야의 세속적인 발전이 촉진됐고 종교가 개인의 영어 문제에 국한됐다는 거. 국가가 간섭을 이제 안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리고 종교적 관용이 사상이 형성됐다. 모든 영역의 권리도 확대됐죠. 그래서 종교적인 관용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신념, 또래 가능성이죠.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나 종교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서로 존재를 인정해주고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인정해주겠다. 그런 태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 각각의 곳곳에 이제 영역에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속적인 일상생활 개조에서 근대적인 직업윤리와 금욕적인 생활윤리를 탄생해서 중상계급이 수용됐다. 이건 칼뱅의 주장이고, 자, 그 다음에 정치사상 발전 측면에서는 그 여러 사상가에 등장하죠. 보댕이나 흡수 이런 사상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개별주의를 통해서 근대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강에서는 또 종교개혁을 민중문화하고 또 연결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인데 이건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요거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종교개혁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봤고 흐름을 그 다음에 이제 절대왕정 시대로 넘어갈게요. 절대왕정 시대로.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67번. 예. 자, 절대왕정을 이제 볼게요. 자, 절대왕정 시대 서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읽기 전에 이 절대왕정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네. 절대주의하고 절대왕족. 예, 이 정치 구조에서 절대왕정의 정치 구조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절대주의, 절대왕정. 자, 절대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가 이제 절대왕조 시대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그럼 포괄하는 용어야. 이 절대주의라는 말은. 근데 절대왕정이라는 말은 또는 절대왕권이라는 말은 주로 정치체제나 또는 정치구조의 의미로 국한돼서 얘기하죠. 좀 넓은 의미고 이거는 작은 의미예요. 예, 좁은 의미인데 근데 보통 쓸 때는 이걸 특별하게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라 대개 보면 절대주의와 절대왕정을 좀 비슷하다고 보고 그냥 써. 그래서 용어 차이도 이렇게 구분이 있지만 쓸 때는 실제 쓸 때는 그냥 별 구분 없이 비스무리하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 시대는 16세기에서 18세기 때요. 여기에서 이제 요때 이제 절대 왕정이 형성했는데 요때 절대 왕정에서 절대는 상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뭐 이집트처럼 그냥 왕이 생사 영탁권을 막 좌우한 채 모든 걸 다 가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때 절대 왕정의 절대는 의미는 그 전에 이제 중세 시대 있죠. 중세 시대 왕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상대적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이집트보다는 약했지만 그 중세 시대 왕권보다는 강했다.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요. 권력의 어떤 행사의 한계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신분제 의대든지 그런 이런 것들 동의 또 신분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가세를 했고 여러 가지 세력들의 견제도 받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거쳐 시기들 유럽에서는 절대 왕정,
시대 또는 절대주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절대주의와 절대왕정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죠. 절대주의라는 말은 이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적으로 지칭한 수도이고 절대왕정이란 절대왕권이 이 시기의 정치 체제 내지 정치 구조를 가리킨다. 그래서 절대왕정과 절대주의 많은 경우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절대왕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인데 요 뒤에도 좀 얘기를 돼 있는데 요걸 계급군영설이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네. 그래서 계급군영설은 이제 뭐냐면 봉건 세력과 그런 신흥 시민 세력들이 서로 군영을 이뤘던 시기야. 여기 잠깐 표를 보면요. 심화규제 표를 잠깐 보고 설명할게요. 한좀 뒤에 있는데. 음. 자, 여기 새롭게 등장했던 이 신흥 시민 세력들 있죠. 예, 부르주아 세력들과 그다음 봉건 세력들이 균형 관계를 이끌면서 여기 이제 절대군주를 뒷받침한 상황이었고요. 그게 이제 절대주의는 이제 경제정책 중상주의, 그다음에 정치 왕권 시설을 바탕으로 했고, 그다음에 절대군주 관료제와 상비군을 이렇게 이제 바탕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절대왕정, 절대군주의 어떤 특징들을 쓰라는 걸 할 때 여기 정치는 왕권 시설, 그 다음에 여기 경제적 중상주의, 그다음 절대군주 뒷받는 관료제와 상비군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관료제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됐던 것이 이제 시민세로부터 예, 얻은 뭐죠? 그 정치 자금이죠. 그래서 정치 자금을 얻고 얘네들 무역 독점권을 이제 그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죠. 두 개 세력에 의해서 군영이 됐다. 네, 이런 관점인데 물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관점도 있어요. 뒤에 좀 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봉건 세력이 오히려 더 강했다. 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신흥 시민 세력들이 더 강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네, 다른 관점이.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그 통상적으로 주장한 것은 그 엥게스가 주장한 그 계급 균형설이죠. 계급 균형설을 주장을 했고요. 엥게스가. 예. 그게 이제 보편적인 관점이죠. 근데 이 엥게스의 그 계급 균형설은 서부 유럽만 국한된다. 음. 오히려 동부 유럽들은 맞지가 않다. 이는 거부하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아까쯤에 말했던 절대왕권의 어떤 보편적 성격을 강조하는 절대왕정의 봉건적 성격. 예.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유럽보다는 오히려 동부 유럽이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동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부르주아 세력들이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종전에 봉건적 세력들이 이제 재편이 돼갖고 형성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는 계급군 형성이 아니다. 그런 그 절대 왕정 봉건적 성격이 강조되는 그런 견해가 맞다라는 그 시각이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그 시각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유럽 사회가 봉건사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발전 후 단계로 접어든 시기에는 유럽 근대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나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면에서 근대적 발전이 두드러지긴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봉건적 요소나 세력이 남아있는 시기로 그러한 봉건적 전제는 절대왕조의 전제 정치와 더불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거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일수로 19세기 근대적 시민사회가 형성됐다. 그래서 요거는 계급군영사 엥게스의 계급군형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절대왕정을 뒷받침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계속 나왔어. 그래서 절대왕정이 뒷받침한 요소들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기초에 좀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야. 여기 부분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보면 첫 번째로 절대왕권 국가는 봉건제후의 지방적인 정치 체제를 지향하고 왕권을 중시로 국가 통일을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행정, 사법, 군사 면에서 중앙 집권적인 달성된 근대 초기 효과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 왕권은 여기에서 그 왕권은 매우 강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시는 전제 정치다. 그러나 이 절대 왕권이라는 표현은 시사와 같이 왕권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의 권리가 아니고 그리고 그 전제 정치 또한 고대 이집트나 파라오나 로마 황제 전제 정치에 비해서 훨씬 느슨하고 여러 제약과 견제 사역이 있었다. 그리고 절대 왕정에서 왕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중세 봉건적인 어떤 권력 분사에 대비해서 절대성이고 상대적인 의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때 국가 내의 다른 세력에 대해서 왕권이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정도의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누군가 이제 의견을 좀 들어줘야 될 거냐. 그때 캐스팅 보딩을 잡고 있는 그것이 절대 왕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절대 왕권의 이제 특징 이렇게 보면 절대 왕정이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이제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손발이 있어야겠죠. 군사 조직과 관료 조직이야. 그래서 군사 조직과 관료 조직을 지원을 받으면서 전투에 대한 실질주고 그리고 효과적인 정치체를 말한다. 이때 군사 조직은 상비군이고요. 관료지는 관료제들이죠. 예. 서열을 기준으로 올 때 상비군과 관료제들은 주로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담당을 해요.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돈을 주죠. 정치 현금을. 그래서 정경 유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 경우 결대왕권의 효과적인 권력 행사를 도전을 받을 때 반대 세력들, 이를테면 귀족이나 의회 또는 세습적인 관료 집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실이 그 절대왕의 본질적 기준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군사 조직과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이 개겼을 때 얘는 억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 그 왕정의 설립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제와 상비군이었다. 그래서 통치와 행정에서 전적 국왕에게 의존하였고 국왕의 의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관료 집단의 발생과 이용은 왕권 강화의 중요한 척근이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의 보유는 국왕과 하여금 봉건제적 구속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관리들은 귀족들 볼 때는 좀 미천한 수준이자. 예. 그러니까 이건 귀족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뭐냐면 중상층이나 시민계급, 부르주아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봉토가 아니라 녹봉을 지급받았어. 돈을 지급받았다. 근데 이거는 중세 말기 때부터 등장한 건데 중세 시대 때 그 합해봉 있죠. 그래서 그 영국의 이사병권 제도라고 얘기한 거 있죠. 대제후들이 그 자기들 이제 기사들에게 영주를 주는 게 아니라 합해를 주는 거. 예, 이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료들에게 합해를 줬다. 합해를 줘야지 좀 편한. 왜냐면 땅을 주면 이게 일종의 통치권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에 거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녹봉으로서 이제 주고 깔끔하게 끝나는 게 낫겠죠. 예. 자, 그러므로 관료 집단은 이제 발생과 그 팽창은 자연 국가의 재정 지출을 증대시켰게 되었지만 관료 기구가 효율적인 경우 이를 상쇄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관료 기구가 있고 이걸 효율적으로 계산하고 징수할 경우에 이런 재정적인 위기는 좀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비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 절대왕기의 상비군 주력은 용병이다. 예. 근데 요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비군과 용병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그래서 찾아보시면 알아요. 예. 상비군은 찾아보시면 영구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뜻이고 그 용병은 그때그때마다 계약해서 맺은 군대를 용병이라고 하죠. 상비군과 용병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병도 하고 징병도 하잖아요. 예. 직업군인도 있고 징병도 하잖아. 그러면 이들을 용병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래서 상비군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틀 내에서 어떤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일정한 급료를 받고
계속 한 군대 한 사람이나 한 국가에 충성하는 부대를 상비군이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상비군이라고 하고 용병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뭐냐면 계약 관계 달라져. 그래서 A라는 사람에 충성했다가 나중에 계약 관계 끝나면 B한테 충성할 수 있고 그리고 A 국가에 충성했다가 계약 관계가 끝나면 B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상비군과 용병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용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용병은. 내 상비군이나 용병이나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 이제 출신이 좀 낮겠죠.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좀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용병들이 이제 있었는데 용병들이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출신도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이제 스위스 용병이라든지 그냥 스위스 용병에 영향받는 독일 용병 있죠. 농민병으로 구성된 란치크레이트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자 용병은 목숨을 건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동문으로 고용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후진 지역들 저도 이제 스위스나 이런 지역들이죠. 예. 그리고 사회적 하층 수준지가 메꿔졌다. 15세기부터 인구 증가는 유랑민을 증가시켰고 유랑민 증가는 사회 질서의 위협을 가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일부를 용병에 흡수하는 것은 부분적인 시설을 해소하고 위험 분자의 나머지 유랑민을 억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비군 유지는 상업을 자극하고 특히 전시의 공납업자, 무기 제조업자에 큰 혜택을 줬다. 근데 여기는 용병하고 상비군을 그냥 동일하게 보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용병과 상비군 다 출신이 미약하죠. 공통적이고 그리고 전시에는 공납업자 무기 제조에 큰 혜택을 줬다는 거. 이 상비군과 용병 조직의 유지가. 근데 주의할 것은 용병과 상비군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 여기는 동일한 개념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이제 있고 그래서 왕권은 이제 봉건 체제에서 명분상의 우월한 지위를 누렸고 중세 말 이래 실제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그의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있죠. 왕권 신수소 있죠. 절대 왕권과 이제 절대 왕권이 나타난 선입과 더불어 이 왕권 신수술이 등장했어. 왜냐하면 무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 통치 이들로서 이제 뭐가 있어야 될 거냐. 장기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호부터 내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내세워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정당화시켰죠. 예. 이 왕권 시설도 그 뭐냐 상비군과 갈르지 않게 절대 왕정의 중요한 요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플러스 시키면 중상주의가 있어요. 중상주의. 절대 왕정의 어떤 경쟁적인 중상주의 이것도 플러스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 중상주의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왕권 신수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독립된 문제도 이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왕정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성격을 이제 볼게요. 성격. 예. 자, 절대 왕정은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시작했으나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인 국민국가는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는 맹하는 보였지만 근대 국가는 아니었다. 국민국가는. 그래서 절대 왕정은 종속적인 민중의 동지다의 기본적인 요소 하나 삼고 있었으나 진정한 국민은 형성되지 못했다. 요때 국민은 근대 국가 등장하면서 국민이 등장하고 요때는 국민이 아니죠. 신민이죠. 예. 신민이죠.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야.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있고 따라서 절대주의는 민족주의 역사적 선행 조건이지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갖고 후에 이제 근대 국가인 민족주의 바탕 근대 국가는 것들이 나타나는 전조 현상일 뿐이야. 민족주의 아니야. 그럼 민족주의는 언제 등장했냐? 여러분 알다시피 19세기 때 등장했죠. 19세기 때.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가 프랑스인, 영국인, 이런 개념들은 이제 중세 말기 때부터 100년 전쟁 이후부터 형성이 됐잖아요. 자, 근데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치적 이데올기화 시켜서 이런 국가 통치에 반영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19세기 등장했어요. 예. 19세기 유럽에서 등장했죠. 우리나라도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민족주의 자체는 나중에 개항 후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자, 하여튼
그 민족주의는 대중 감정이겠지만 절대주의는 그 국가 통치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갖는 소수 집단 내지 소수인의 감정이고 그나마 국가 개인이 향한 것이 국가 전체 집단적 감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적 이해관계와 왕조적 이해관계가 달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독도 있죠. 독도 우리 땅이죠. 일단 우리 땅. 독도 우리 땅인데 일본 애들이 이걸 노리고 있잖아. 근데 예전에 문 대통령처럼 독도가 이제 하도 일본과 한일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독도를 일본한테 주겠다. 어,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 해요. 예. 하면 그게 이제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이제 지멋대로 이제 지 감정대로 결정해갖고 독도를 일본한테 넘겼어. 그럼 난리 나겠죠. 예, 난리 나. 왜냐면 국민 전체의 이익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박정희나 뭐 전두환도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예. 근데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그 감정을 건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절대 왕정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요 국경선에 있는 땅 중에 여기가 뭐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아도 왕조적 이해관계와 왕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냥 그 너 땅 가져. 대신에 독일의 어느 지역을 가져갈게. 이를 막 교환을 할 수 있어. 예. 그때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아예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국민적 이해관계와 왕조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죠. 예.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지금은 예를 들어 미국이 뭐 와가지고 저 이라크 점령했다고 해서 이라크에 미국 식민지를 만들 수 없죠. 왜냐면 국민 감정도 고려를 하잖아. 이라크인데. 자, 그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절대 왕정하에서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미분화 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왕조적 이해가 오히려 앞서는 형태가 있었다. 왕의 결정이 왕실의 결정이 오히려 더 이해 앞서는 그런 형태였죠. 특히 영토 문제에서 그래요. 영토 문제에서. 자, 당시 이제 관료나 군대도 본질적이 있어서 국가나 국민에 의해서 존재했기 때문에는 절대 군주에 의한 관료제와 군대였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절대 왕정은 왕조 국가라고 이제 볼 수 있으며 루이 14세가 말했던 국가 그것이 즉 나다라는 표현은 절대 왕정의 일면을 말해주고 있다.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 개국 군영서부터 비롯한 그 절대 왕정을 보는 시각이야. 앞에서 이제 개국군영설 관련돼서 좀 약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개국군영설은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보통 교과서나 통론이나 되게 개국군영설에 입각해서 했죠. 근데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봉건적 성격이 강하다. 예. 왜냐하면 부르주아 요소들이 이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계급이 그런 관점인데 또 다른 편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근대적 부르주아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런 관점이 있어.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계도 나와 있지만 서강이 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제가 한번 정리 좀 해보고 요거 읽을게요. 이 부분은요. 자, 요거는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